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같은 때 몸살이라도 생기면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닌지 걱정될 수 있는데요. 네.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없거나 의심 지역이나 장소에 갔던 게 아니라면 사실 독감을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독감은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독감의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매년 이맘때가 되면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흔히 감기가 심한 게 독감이라고 알고 있지만 감기와 독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독감 바이러스의 특징과 치료 예방법에 대해서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감 어떤 병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흔히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급성으로 호흡기를 침범해 일으키는 질병인데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는 A, B, C형이 있고요. 그중 주로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인플루엔자를 유발합니다. 이들 항원 중 일부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게 되죠. 네.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A형인지 B형인지 이게 궁금해요.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A형이 제일 많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11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A형이, 2월 초부터 4월까지는 B형이 주로 유행합니다. 네. 근데 일반 감기와 독감 증상이 좀 언뜻 봐서는 비슷해 보이거든요. 어떤 점이 좀 다른 걸까요? 흔히 감기와 독감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질적으로 다른 병입니다. 즉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가 다릅니다.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의 다양한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독감의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원인 바이러스는 분명히 다르다는 건데,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증상이 언뜻 봐서 비슷해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해야 할까요? 흔히 감기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코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기침, 가래 등의 기관지 증상, 또 인후통 등으로 나타나 며칠 동안 지속이 되다가 호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독감의 경우에는 갑자기 시작된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전신 증상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발열은 24시간 이내에서 38도에서 41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고요. 한 2, 3일 정도 지속되지만 때때로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다르네요. 자, 그리고 사계절 발생하는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분명히 유행 시기가 있거든요. 특히 추운 겨울철에 많이들 발병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절별로는 주로 겨울에 유행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에서 40년 주기로 대유행 인플루엔자가 발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독감의 감염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까요? 독감은 코, 기관지 등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데 주로 폐쇄된 공간에서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네. 독감 바이러스는 건조한 점액에서도 몇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어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후 눈이나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고요.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감염은 흔치는 않지만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감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독감은 뭐 여러 증상이 나타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와 반대로 독감의 고위험군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주로 좀 잘 걸릴 수가 있을까요? 네, 5세 미만, 65세 이상, 임산부,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가 이에 속하고요. 또 폐나 심장, 신장, 신경근육질환, 혈액종양질환, 당뇨, 유전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자, 이식 환자나 HIV 환자, 항암치료 중인 등과 같이 면역 저하자, 그리고 또 BMI가 40이 넘는 고도비만자 등이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근데 어린아이, 뭐 노인,
뭐 임산부 그리고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고도 비만자가 고위험군이에요. 그러니까 비만과 어떤 면역력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BMI가 40이 넘을 정도의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낮을 뿐 아니라 심폐질환이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독감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독감이 감기와 다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방치할 경우에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장, 폐, 콩팥 질환자나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나 임산부, 5세 미만의 소아에게서 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고 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물론 바이러스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걸리고 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다시 걸리지 않는 병도 있잖아요. 근데 독감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한번 걸려도 또 걸릴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한 번 알았다고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타입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은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유행하는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A형 독감에 걸리고 나서 또 나은 다음에 B형 독감에 또 걸리고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 번 독감에 걸렸더라도 다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독감에 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좀 최선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고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이 어떤 의심 증상이 보인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원장님? 독감의 경우 우선 고열이 나는데요. 오한과 몸살과 같은 독감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근처에 독감에 걸린 환자가 있었을 경우 병원에 가셔서 인플루엔자 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하게 시행될 수 있고 15분 정도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독감을 진단하기 위해서 받는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비인두강 분비물을 채취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항원 또는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흔히 감기는 병원에 가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에 안 가면 7일 만에 낫는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독감의 경우도 그냥 며칠 가벼운 감기처럼 잘 앓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을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꼭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감기와는 달리 독감은 심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험한 합병증, 예를 들면 심근염, 심낭염, 뇌염이나 뇌증, 척수염 등의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앞서 짚어봤던 독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합병증 발생 위험도 더 높게 나타나는 건가요? 독감 환자를 자주 진료하는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독감 발생의 고위험군이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독감을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치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감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선생님? 치료는 대증치료와 항바이러스제 치료로 나뉘는데요. 네. 먼저 대증치료는 충분한 안정, 수분 섭취, 해열 진통제나 진해 거담제 등이 있으며 중이염과 폐렴 등 2차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항바이러스제 치료의 경우에는 경구용 오셀타미비어, 2세 이상에게는 주사용 페라미비어, 7세 이상의 경우에는 흡입용 자나미비어 치료를 하지만 락툴로즈 과민 반응 환자는 금기시하게 되어 있고요. 기관지 경련이나 호흡 기능 저하 발생 위험이 있어 속효성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소지해야 합니다. 또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효과적이고요. 네, 그러니까 대증 치료 또 항바이러스 치료가 진행이 된다. 근데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죠, 선생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합병증의 중증도나 기저질환, 나이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치료 중이나 치료 후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을까요?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라이시 증후군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사의 지시 없이 아스피린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침, 재채기, 콧물 등에 포함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비말의 형태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외출이나 사람 많은 곳에 가시는 것은 피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을 잘 씻으셔야 합니다. 네,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독감의 경우 예방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독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독감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 독감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60에서 90%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100%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의 아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표면에 있는 항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형으로 분류가 되며 이러한 표면 항원의 변이가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예방접종으로 다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할 때 올해 가장 유행할 것에 대해 작년에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독감 접종을 선택할 때 이 백신의 종류가 3가, 4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걸 맞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네, 두 백신의 차이는 예방 범위의 차이입니다. 독감 3가의 경우에는 이전에 많이 활용되던 백신으로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하여 예방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4가 백신에는 추가적으로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예방 접종을 해도 괜찮은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방 접종하고 나서 효력은 어느 정도 지나야 발생하는 건가요? 독감은 주로 11월에서 12월에 유행을 하고 네. 겨울을 지나서 초봄까지 유행을 수 있습니다. 아. 독감을 맞은 뒤 2주 정도 지나야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네. 요즘에는 독감의 유행이 늦춰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 맞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외에 접종 시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네, 접종을 할 때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는 상태라면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열이 없는 콧물 감기는 맞아도 상관없는데요. 열이 있으면 백신을 맞고 이게 백신에 대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원래 아파서 열이 나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게 좋고요. 접종 뒤 최소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접종 후 가벼운 이상 반응으로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빨갛게 되고 부을 수 있는데 예방접종 직후에 생기는 게 보통이고 대부분 하루에서 이틀 내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뒤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어지럼증이 나타난다면 이상 반응일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예방접종 뒤에 바로 귀가하지 않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30분 정도 머문 뒤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고 귀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질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나 속설들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은 독감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는 예방주사가 필요 없다. 그죠? 잘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도 같은데 어떨까요? 답은 아닙니다. 네. 우선 접종 대상은 소아,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 환자이지만 젊은이도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건강한 젊은이는 독감을 알아도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앓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예방접종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서 독감에 걸릴 수 있다. 그렇죠. 독감은 추운 겨울이 되면 많이 유행을 하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올까요, X일까요? 답은 X입니다. 네. 네. 독감에 걸리는 유일한 통로는 해당 바이러스와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감은 추워서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제 물론 추운 날씨에 야외에 있는 동안 바이러스와 접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도 살펴볼까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어요. 올까요, X일까요? 답은 정답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주사엔 아주 적은 양이지만 달걀에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기 전에 꼭 달걀 알레르기가 있는지 물어보는데요. 달걀을 먹었을 때 알레르기 쇼크 같은 심각한 과민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절대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엔 달걀 성분이 사용되지 않는 세포배양 백신이 나와 접종이 가능한 만큼 의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독감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독감을 좀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겨울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는 요령 전해주시죠. 언제나 그랬듯이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기침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외부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직업이라고 한다면 꼭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연말에는 송년회 등이 많아서 굉장히 무리하기 쉬운데요. 이런 감기나 독감 유사 증상이 있을 때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잘 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독감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전파력이 높은 만큼 독감의 증세를 보인다면 외출은 자제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최대한 피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박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